그날 그 남자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바지, 빨간 모자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노숙자라며 수군댔고 어떤 이는 여기 한국인 노인까지 왔네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곧 이 마을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무성. 올해 62. 한국에서 온 봉사단원입니다.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 해병대였습니다. 여긴 아프리카 남수단. 지구 반대편이 가장 뜨겁고도 가장 고요한 땅입니다. 낮엔 40도를 훌쩍 넘기고 밤엔 모기보다 총소리가 더 익숙한 곳. 하지만 그 속에도 아이들이 웃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된 우렐 카운티의 UN 평화유지 캠프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전기도 제대로 된 길도 없던 그곳엔 임시로 세운 학교와 보건소 그리고 작은 봉사자 숙소가 전부였죠. 이곳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수십 개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층. 그리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박무성. 올해 62. 한국에선 오래전 해병대 하사로 복무했고 30년 넘게 군 관련 시설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늙어가기 싫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건 몸은 늙어도 정신은 항상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국내외 봉사활동을 다녔고 작년 겨울 마침내 이곳 남수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교육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체력 문제로 결국 저는 청소, 정리, 무거운 짐 나르기 같은 일을 맡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봉사자들은 조용해졌고 현지 사람들도 괜히 고개를 피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야? 그냥 한국에서 온 나이 든 분이래. 사람들은 제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말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레모도 군번줄도 짐 속 깊숙이 넣어두고 그저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밀며 이 마을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절 노숙자라 말했고 누군가는 저를 고용된 청소부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곳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무성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668기. 지금은 NGO 봉사단 소속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올해 62. 입대하던 해가 1983년, 그땐 누구보다 용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년까지 30년 넘게 군과 관련된 일을 했고 이후엔 조용히 은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 배운 것이 명령과 책임뿐인 삶이었기에 그걸 남은 날들에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누구도 오려하지 않는 땅, 아이들의 웃음과 총성이 함께 있는 곳. 처음엔 기대도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으로 조금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은 저를 늙은 청소 담당이라 불렀고 말을 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사도 늘 가장 구석. 가끔은 저를 마치 관리 인력처럼 취급하는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청소를 했고 물통을 나르고 지붕 위 망가진 판넬을 혼자 고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병은 보여주는 법을 배운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가 누구보다 먼저 그날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전 봉사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이들 교육안과 의료 봉사 스케줄을 조정하는 자리였죠. 저는 평소처럼 뒤편 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회의 참석자로 여기지 않았지만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젊은 백인 여성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노인분이신데? 여긴 관계자만 들어오셔야 해요. 그 말에 회의장은 짧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눈빛을 했고 누군가는 작게 웃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청소는 회의 끝나고 하셔도 돼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왜 문제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분위기는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커피잔을 제가 치우는 걸 그녀는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은 결국 이런 일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 봉사자들의 시선은 더 조용해졌고 그들의 발걸음은 제 쪽으로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에선 말보다 시선이 먼저였으니까요. 제가 말없이 땀 흘릴수록 그들은 더 조용해졌고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 안에 홀로 남아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빨갛게 바랜 해병대 베레모 하나, 그리고 낡은 군번줄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날따라 그 두 가지가 유독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무성아, 사람이 어디 있든 자기답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그날은 유독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낯선 곳에서 내가 맞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죠. 젊은 봉사자들은 열정이 넘쳤고 경험도 풍부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해졌고 말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볼 때면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굿 모닝, 미스터 박. 땡큐, 아저씨.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 마음은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희미하게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쓰레기통을 밀며 학교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너머에서 낯선 그림자 하나가 마을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망가진 바이크를 끌고 있던 현지 남자였습니다. 그의 옷은 낡았고 모자는 깊게 눌러쓰여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오는 속도, 주변을 살피는 눈빛, 그리고 무릎에 찬 낡은 무전기는 군인이거나 그에 준하는 누군가라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그가 무심히 저를 스쳐 지나가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사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날 오후 봉사단 본부에서 소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지 아이들의 출석률과 식수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죠. 저는 망설이다가 회의 막바지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상한 사람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회의장에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성씨, 여기선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여요. 처음 오셨을 땐 다 그렇게 느껴지죠. 또 다른 봉사자는 현지 보안팀이 다 확인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무전기를 차고 있었다는 말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혼자 다시 학교 뒷길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이들 눈빛이 왠지 더 낯설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눈치챈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오후 5시 급식줄에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나일루. 11살 누구보다 밝고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의 출석을 확인하던 교사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거나 어딘가 잠깐 다녀왔겠지 싶었던 거죠.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고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당황했고 봉사자들은 전등을 들고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현지 경찰도 도착했지만 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낯선 그림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그 걸음걸이, 그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냄새.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두가 제게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침묵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곳은 평화 유지 지역이지만 외부 무장단체의 그림자는 늘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캠프 안 봉사자들은 각자 손전등을 들고 마을 어귀와 학교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몇몇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어른들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은 탓에 캠프의 외부 조명도 꺼지기 시작했고 서늘한 공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학교 창고 쪽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아이들이 잘 가지 않던 구역. 하지만 그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떨어진 작은 슬리퍼 한 짝을 발견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일루. 눈빛이 유난히 맑았고 손을 흔드는 인사도 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왜, 어디서, 누구에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건 불안과 책임 회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지나치게 민감하신 거 아닐까요? 여긴 원래 이런 일 많아요. 그들의 마른 제 목소리를 점점 작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과민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냥 아이가 길을 잃었을 뿐일까요? 저는 창고에 앉아 무릎 위에 슬리퍼를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캠프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반복되어 호출되었습니다. 박무성 씨 본부로 와주세요. 그 짧은 호출은 제 안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겁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본부로 향하는 길. 캄캄한 밤길을 걷던 저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군 입대 전날 지금처럼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성아, 너는 늘 먼저 알아채는 아이였단다. 그래서 늘 외로웠지. 그 말이 그날따라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늘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험의 냄새, 낯선 그림자의 발소리, 사람들 사이의 작은 틈새들까지도.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침묵이 지금 이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부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봉사자들은 모여 있었고 현지 통역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본부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통역사는 짧은 말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 흔적, 마을 바깥 길목에서 발견. 신발과 낡은 청가방 하나. 모두가 눈을 떨구고 있었고 누구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했고 봉사자들은 불안에 떨며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말들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은 배낭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빨간 해병대 베레모. 아주 오래전 처음 받았던 그 모자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한 봉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군 모자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오랜만에 조용한 공간을 울렸고 누구도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두가 저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 아이의 흔적이 발견된 곳을 짚었습니다. 작은 다리 그리고 숲풀 사이 좁은 길. 이 길은 정찰용 루트입니다. 한쪽은 탈출용, 한쪽은 매복용.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30년 전 소말리아에서도 똑같은 지형이었습니다. 저는 1993년 UN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했던 해병 파병 인원이었습니다. 그땐 인질 구조 작전에 투입됐고 아이셋을 무사히 구해낸 기억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무성 씨. 누군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을 모르고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지금 혼자입니다. 저는 베레모를 고쳐 쓰고 지프차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차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출동 허가를 미뤘고 봉사자들은 망설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프는 작은 지늘길을 천천히 달렸고 달빛 아래 나무 그림자들이 사방을 덮었습니다. 엔진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아주 익숙한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매복이 가능한 각도, 숲풀 흔들림의 방향, 발자국 간격과 압력. 해병대에서 배운 것들은 단 한순간도 제 몸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작은 폐창고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폐창고를 중심으로 땅 위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엉켜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안에 있었고 낡은 문틈 아래로 조그마한 운동화 끈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허리춤에서 꺼낸 철사로 자물쇠를 건드렸고 오래된 잠금 장치는 두 번의 소리 없는 움직임 끝에 풀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쉿 나일루. 괜찮다.
아이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몸을 움츠리고 있던 손끝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기름통과 낡은 의자,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남기고 간 식수병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현지 청년 봉사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경찰들이 곧 온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 넌 잘 견뎠다. 그 순간 제 손에 쥔 베레모가 아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캠프는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실종됐던 아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누구보다 먼저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나일루.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 젊은 봉사자들과 현지 교사들 모두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찾으셨어요?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 위치를 아신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베레모를 벗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혼자 멀리 가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 짧은 말에 나일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작은 박수를 쳤고 이어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 진심에서 나오는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봉사자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누구도 이건 내 일이라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고개를 들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 마지막 봉사단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던 걸 다시 배웠습니다. 그 시선이 제게 향했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현지 청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박, 내일 학교벽 고치는 거 같이 해도 될까요? 저는 그 아이가 며칠 전엔 저를 무시하던 봉사자였단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정확히 제 눈을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함께하자. 그 대답 속엔 예전 해병대에서 동기들과 나눴던 짧고 굵은 신뢰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캠프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학교 뒤편 낡은 창고. 거긴 어제 제가 아이를 데려온 장소였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꽃을 놓았고 누군가는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여기에 없었겠죠. 모르는 손글씨였습니다. 전날 밤 현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이를 데려간 이는 주변 무장 조직의 전령이었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낮에는 주민처럼 행세하며 마을을 서성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봉사단장도 말했습니다. 어제 구조가 아니었더라면 그 아이는 아마 다시 못 돌아왔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침 햇살을 등지고 학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뛰어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반에서 만든 거예요. 종이로 접은 작은 별. 그 위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우린 잊지 않을게요. 봉사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단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무성씨, 혹시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쏠렸고 저는 천천히 베레모를 벗었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짧은 침묵에 잠겼고 곧이어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곳 사람들과 함께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은 그 어떤 작전 성공보다 더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 복도 앞에서 나일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나중에 군인 되면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내 젊은 날의 내 눈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그날 이후 캠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말수가 적던 영국인 봉사자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며 악수를 청했고 식사 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앉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밥을 나눈다는 소소한 감각이 참 오래간만에 느껴지는 삶의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벽보에 붙은 자원봉사 프로젝트 모집 공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지 학교 안전지도 프로젝트 경험자 우대팀 리더 선발 예정. 저는 망설이지 않고 신청서를 적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박수를 누군가에게 다시 전해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꺼낸 군번줄을 가만히 목에 걸었습니다. 그 쇠붙이의 차가움이 왠지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캠프에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해외 NGO 연합회의 긴급 브리핑 참석 요청, 남수단 현장 사례 공유 대상자 박무성.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지 아래엔 봉사단장과 국제본부장이 직접 서명한 추천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성 씨가 그날 한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한참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한편에 앉아있던 저에게 예전 회의에서 저를 쫓아냈던 백인 여성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짧은 사과 가그 동안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잘 모르니까요. 그날 그녀는 식판을 들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던 건 새벽녘 캠프 숙소 뒷마당에 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별이 하나둘 드러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받은 추천서와 작은 별종이 그리고 군번줄을 무릎 위에 놓고 나는 오랜만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무성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내 삶은 이미 훌륭한 거란다. 어쩌면 그 한마디를 이제야 정말로 이해하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뜨거운 것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장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스터 박? 나일루였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손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짜 군인은 남을 위해 울 줄 아는 사람이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그게 진짜 해병이니까. 그날 오후 봉사단 본부로부터 공식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전역 이력 및 평화작전 참여 내역 증명 요청 국제 NGO 인증 심사 대상. 봉사단 인트라넷에 그 문서가 공유되자 사람들은 조용히 내용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지금까지 누구도 몰랐던 내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 작전, 1999년 동티모르 UN 지원단 기술 고문, 2003년 이라크전 민간 지원 컨설턴트.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퇴역 이후 총 11개국에서 NGO 및 구호 활동에 참여함.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저 조용한 청소 담당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서 가장 위험한 곳을 다녀온 진짜 현장 전문가였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한 현지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게 진짜 해병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며칠 뒤 학교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 몇몇이 작은 종이로 접은 붉은 베레모를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감사의 날 행사 준비 중이었고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손으로 접고 있었습니다. 그 베레모엔 조그만 글씨가 적혀 있었죠. 무성 아저씨, 당신은 우리 마음속의 해병이에요. 저는 그걸 본 순간 어느 날보다 더 뜨겁게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선 젊은 봉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안전교육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 중 몇 명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스터 박, 혹시 해병대 구호훈련법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과의 작은 해병훈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령은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진지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마을 전체가 조용히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활동이 끝나고 숙소 옥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낡은 의자에 기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해병, 그거 참 이상한 이름이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 말이 군복을 벗은 뒤로 돈의 삶을 따라다녔고 이젠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젊을 땐 그 말이 자부심이었다면 지금은 그 말이 책임으로 느껴졌습니다. 늙은 군인이라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의 손을 잡아주고 어른 하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공동체 하나의 분위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건 총 없이 싸우는 일이고 명령 없이 움직이는 일이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게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슴 한가운데 군번줄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귀국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단장은 본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제게 항공권을 전달해 주었고 젊은 봉사자들은 소소한 환송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플래카드를 만들었고 현지 교사들은 감사의 노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왠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프 곳곳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짐을 싸다 보니 어느새 떠날 준비가 마음속에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짐가방 가장 아래엔 구겨진 편지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 나일루가 몰래 제게 준 종이. 그땐 펼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열어볼 시간이라 느꼈습니다. 아저씨, 언젠가 제가 어른이 되면 그날 이야기를 모두에게 해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 종이를 가방 맨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글씨 위로 손바닥을 천천히 덮으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다시 이곳에 돌아오자. 귀국 하루 전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천막이 세워졌고 아이들은 붉은 베레모를 쓰고 작은 군가 리듬에 맞춰 행진을 했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미스터 박. 그 조그마한 목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습니다. 교사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젊은 봉사자들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조용히 담았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서자 한 아이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일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엔 조각목으로 만든 미니 베레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요, 우리 반에서 직접 깎았어요. 그 아이의 손끝엔 작은 칼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은 훈장 중가장 빛나는 거야. 그 순간 환송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울기 시작했고 고지어 사람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퍼서가 아니라 고맙고 따뜻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아침 아이들은 등굣길을 멈추고 도로 옆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손편지들이 들려 있었고 누군가는 손바닥 위에 그림을 그려 저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다시 오세요. 저도 해병이 되고 싶어요.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봉사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성 씨 덕분에 여기 캠프 전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 그리고 이곳 사람들 덕분이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진짜로 남긴 건 사람들이 누군가가 되고 싶게 만든 마음이에요. 그 말이 마치 오래된 나사 하나가 조용히 맞물리는 소리처럼 가슴 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앞에 도착하자 단장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쓴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꼭 읽어주세요. 그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 그리고 남수단의 아버지께. 귀국 후 나는 조용히 내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 묻어두었던 군번줄과 베레모, 그리고 이제는 새로 생긴 작은 나무 훈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군인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움직이고 누군가의 울음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진짜 해병은 늙지 않는다는 것을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베레모를 조심히 손질하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에코하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